안녕하세요. 정치대학 김윤선입니다. 지난주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싶더니 이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는데 야당보다도 오히려 여권 내에서조차 이건 치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75만 명의 채용과 승진의 인사를 좌우하는 수장인데 과연 나는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다라는 분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정치대학 1교시 설주원 변호사와 함께 최 처장 논란을 비롯한 조국 사면론 등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속보 이야기부터 잠깐 할까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얼마 전에 이제 막 네. 90% 넘는 절대적 지지로 개혁신당 대표가 됐는데 집이 압수수색됐어요. 무슨 혐의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업무방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당초에 나올 때는 오늘 네. 오전에 보도가 나올 때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그랬었는데 네. 좀 전에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피의자 신분이다라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정확하게 참고인지 피의자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취재가 돼서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 다른 방송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인사만 하고 왔었었는데 집이 압수수색 됐는데 아마 변호인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참여를 네네. 해서 아마 가지 않은데 그렇게 뭐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원지검에서 이 관련한 수사를 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참고인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뭐 특검으로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데 뭐 유의미한 어떤 압수수색물이 나올지는 한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계동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상계동 집 지금 뭐 다 알다시피 지역구는 동탄인데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상계동 집에서? 뭐 아마 뭐 본인 뭐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탄으로 아마 이사는 한 것 같은데 뭐 갈아입을 옷 속옷 정도는 네, 있겠죠. 이준석 의원이 서울에서 일정이 있으면 상계동 집에서 이제 뭐 자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한 것 같아서 아마 지금보다는 과거 물품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기록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메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특검의 수사 방식이 조금 무리한다. 그리고 이제 뭐 굳이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의 장소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얼마 전에 그 종교기관 시설 예배당 압수수색까지 한 것까지 그런데 설 변호사님이 지금 요즘 특검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제 3개의 특검이잖아요.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내란 특검이 있는데 오히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불출석하는 것 빼고. 네, 뭐 이제 특검 거의 수사에 뭐 조사 소환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법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기소하는 부분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당시 비상경호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리고 관련자라고 일컬어질 만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법리적 검토와 뭐 증거 수집만 있으면 이제 기소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내란 특검은 뭐 그런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김건희 특검은 너무 양이 많아요. 혐의 자체가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미 정해진 게 16가지고 지금 그 외에 플러스로 계속 알파로 돼가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뭐 지금 뭐 최근에 무슨 평택항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 수사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조금 집중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이준석 대표가 압수된 것도 김건희 특검에서 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업무방해 혐의가 있나 없나 이걸 지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개입 문제요. 네, 공천개입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 이 김건희 특검이 아마 가장 그래도 뭔가 좀 실효적인 어떤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이 되는 다음 달 6일
이후에 아마 뭐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근데 그게 조금 너무 넓다 보니까 집중되지 못해서 너무 죄가 나올 때까지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너무 주변부만 두드린다는 느낌이에요. 뭔가 좀 핵심을 파고든다라는 느낌보다는 주변부만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잽더부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어서 조금 집중된 수사 아니면 좀 결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왜 지금 이제 아무 좀 자극적인 뉴스들 위주로 나오는데 뭐 예컨대 뭐 반클리프 목걸이가 그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것은 모조품이다라고 했다. 뭐 이제 그래서 모조품이라 주장하는 거를 남양주 친척집에서 찾았다. 뭐 샤넬 신발이 뭐 사이즈가 특검이 찾은 거랑 아닌 거랑 뭐 맞다 아니다. 이런 이제 자극적인 뉴스들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좀 일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모조품, 그러니까 나토 우리가 아마 기억해 보시면 나토 회의 때 차고 간 목걸이가 있었는데 당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 신고 대상에 있었는데 신고 대상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죠. 그때 신고 대상 물품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이거 차고 간 거냐 고가의 목걸이 같은데 당시 대통령실에서의 해명은 지인한테 빌린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2점은 지인한테 빌린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한테 구입을 한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해명이 좀 달라진 거죠. 이건 모조품이다라고 한 부분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집,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해되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수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피의자와 어떤 주변인들 외에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발견이 될 때는 누군가 이걸 얘기를 해줬다는 제보하는 얘기예요. 거죠. 네, 이건 제보가 없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빠의 장모집까지 어떻게 찾아요? 그건 보통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왜 거기에 있을까? 이게 이제 모조품인지 아닌지는 감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약간 수사 과정에서 내부 어떤 제보자가 있다든지 조금 이런 내용은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기존에 다른 사람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진술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이 진행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지금 특검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이런 뭐 신발 사이즈가 몇이다. 그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해서 수사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조금 이게 전부 다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아주 핵심적이고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대범죄다라고 하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려던 말씀도 그거예요. 뭐 그래서 뭐 샤넬 신발이 250을 분명히 그 직원은 바꿔갔는데 정작 김 여사 집에는 260짜리만 여러 개가 발견됐다. 네. 뭐 이제 이런 뉴스 그래서 특검이 곤혹스러워한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통일교가 줬다라는 목걸이는 진짜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특검이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뉴스인데 아니 좋아요. 딴 거 다 빼고 그 반클리프 6,500만 원짜리.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 위반 이게 특검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특검장이 우리 세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서도 그랬듯이 모든 죄를 다 지금 층층이 겹쳐야 되거든요. 아마 특검의 목표는 그럴 겁니다. 어떤 중대범죄 하나를 딱 골라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것을 이제 떡을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다시피 식으로. 그래서 이걸 두꺼운 떡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중형을 이끌어내겠다. 약간 이제 저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어 봐야 보통은 징역형이나 이렇게 가리지도 않거든요. 보통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수사의 가장 큰 법리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신분입니다.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대부분 민간인이고, 그러면 김건희 씨가, 어떤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뇌물죄라든지, 최소한 이런 것들이 성립하려면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같이 했다라는 어떤 공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는. 그냥 민간인 신분에서 해버리면 대부분이 또 비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나도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기소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소 유지가 가능한 것이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특검은 지난달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한다 만다 했었으면 분명히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등을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인사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락 되나 했더니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들이 논란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망언, 박원순 시장 피해자에 대한 가해성 발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두 까게 하는데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 하늘이 낸 사람, 와, 천재, 5년은 짧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일단은 총평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직에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이다. 굉장히 부적합하다. 굉장히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네네. 과연 본인과 같은 인사를 본인이 공무원으로 쓸 수가 있었을까? 좀 그 부분은 조금 납득되지 않거든요. 와, 본인과 같은 공무원. 네, 본인과 같은 분을 누군가에게 추천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거 와닿네요. 네, 임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같은 공무원 안 뽑을 거거든요. 일단 저는 그럼 자기 객관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저는 제의가 들어왔더라도 거절했었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분의 유튜브라든지 과거 발언들을 보면 네. 어떤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진영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민주당 내 평가, 특히나 약간 이분의 어떤 시각은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든지 개딸로 불리웠던 어떤 강성 지지층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장 큰 오히려 그 평가가 박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박합니다.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서. 네, 말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소위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친문 인사들을 보는 시각이 거의 담겨 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뭐 현실 정치인들이 이런 솔직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뭐 친문이더라도 뭐 친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소위 친문 인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다 이분이 비판했던 분들입니다. 윤호중은 무능했고 네. 강훈식은 정치를 관둬야 될 사람이고. 네, 그리고 뭐 우상호 의원도 뭐 굉장히 박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까지도 좀 XX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분이 비판하신 민주당 인사들은 가만히 보면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들이에요. 성격이나 정치 스타일들이. 그러니까 온화한 사람. 예, 약간 협치도 해야 되고 어떤 정치라는 것이 꼭 우리 편만을 다독여서 우리 편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비판하신. 그러면 이분의 시각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인사권자가 임명을 했다는 것은 그 인사권자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끝까지 그 옛날에 문제가 됐던 해경공 김씨 트위터 누구냐 해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네. 이 사람이었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박하평가를 했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잘못된 점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잘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더들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분 볼 때마다 계속 그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이 그 생각이 나요. 그분도 유튜브 위주로 하셨거든요. 이분도 유튜브에서 주로 하셨어요. 저는 이분이 일개 유튜버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요. 근데 정말 유튜버여도 우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여도 그냥 개인 유튜버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 진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저는 그들 분 중에 한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을 굳이
어떤 그 공직 인사처장으로 임명까지 해야 될까? 공직을 줘야 될까? 저는 이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하나는 인사검증이 정말 시스템이 잘못 갖춰져 있구나. 인사검증의 어떤 절차가 분명히 이게 지금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또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하고 넘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위 인사권자 주변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 인사는 우리가 충분히 공직을 줄 수 있다. 중요 공직에 차관급 공직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뭐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한번 출연해주면은 유튜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인사처장에 앉혀갖고 이렇게 과거 발언 본인이 유튜브에서 했던 과거 발언이 다 소환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되는 발언이 굉장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비롯하고 물론이거니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준석 같은 아이,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 이준석 지지하는 2030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런 발언까지 하면은 유시민 작가랑 똑같은 거의 수준의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2030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2030의 젊은 남성들 갈라치기해서 쓰레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발언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 어떤 생각에서 넘어가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니 물론 본인은 맥락을 봐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맥락을 모든 얘기는 맥락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맥락을 봐서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맥락을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모든 정치권에서의 발언은 뭔가 해석을 하고 해명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발언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맥락을 봐라라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좀 불과하다라고 보이고요. 쓸데없이 왜 발언을 세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남들의 집중을 일단 왁 하고 집중시키는 사람들. 이분 보면 그게 다 부메랑으로 들어왔는데 어디 기관에 계실 때, 이사로 계실 때 홍보 달력을 찍은 걸 보고 거기 여직원의 화장이 마음에 안 들다는 표현을 물론 그 여직원을 대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사진 기술이 마음에 안 들다는 표현을 저것 봐 술집 여자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부메랑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연세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70 가까이 되시긴 하셨는데 꼭 연세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이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유튜버로서 어떤 존재감이 그쪽 진보 진영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계속 유튜버를 하셨어야죠. 이것은 혁신처장이라는 정말 중요한 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이분이 이것을 수락을 도대체 정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자리에 눈이 멀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리에 눈이 먼 분이구나 이분은. 저는 오로지 그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자신의 영상을 왜 다 내립니까? 그렇죠. 내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신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근데 자리는 받고 싶고 자리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자기 흔적 지우기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을 왜 어떻게 공직 인사 혁신처장을 맡깁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TV랑 인터넷 신문을 안 본다는 거예요. TV랑 신문을 안 본다는 분을 어떻게 차관직에 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뉴스에 민감해 하셔야 될 분이 전혀. 유튜브만 보시나요? 아니 근데 우리가 휴대폰으로 다 뉴스 보잖아요. 요즘 세상에. 근데 무슨 신문과 TV가 없다 그래서 저도 신문은 구독하지 않아요. 그냥 다 인터넷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고 다 언론사 들어가서 다 보죠. 근데 뭐 우리가 꼭 종이신문만 봐야지 꼭 뉴스를 보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구차한 진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이분의 과거 발언들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주 내에서는 어떤 스스로 결단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세명 해볼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금 국가의 운명이 달린 지금 관세 협상이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파묻힐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만은 관세 협상 전까지 앞으로 이제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거취가 조금 결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거취를 결정하라고 지금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저께 특히나 백승아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대변인 성명 백불처럼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개인 입장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어떤 공유된 생각은 이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계속 안고 갈 수 없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도 지금 계속 방송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계속 직을 수행하기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명언이었어요. 본인이면 본인 같은 공무원 뽑겠습니까? 오, 확 와닿네요. 네. 조국 사면론 이야기를 해볼까요?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조국 사면론 얘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면회를 직접 했습니다. 네. 국가의전 서열 2위잖아요. 근데 직접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딱 마침 이제 8.15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특사가 이 사면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번 8.15 특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8.15 특사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정치인 사면보다는 민생 사면으로 가자라고 하는 지금 기조가 있고, 정권 출범하자마자 어떤 뭐 본인들 편, 우리 편의 어떤 사면만을 해준다라는 비판을 받기가 쉽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사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특히나 제일 잘못된 사면은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어떤 그 사면은 정말 잘못된 사면이었죠. 사면을 하자마자 출마를 해버렸다는 것도 물론 잘못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서구청 보궐선거도 당연히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면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강행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우원식 의장이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 조국 교수에 대한 인간적인 면으로, 어떤 장소 변경 접견을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원식 의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의회의 수장이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기관인데 별도 기관인데. 당연히 저는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약간 다독이로 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은 좀 힘들겠다. 달래줘. 연말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강특구 의원이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거죠. 해주라. 사면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민주당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어버리면 되게 조국 혁신당이랑 서먹서먹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당 달래기. 네, 저는 달래기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는 연말도 솔직히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근데 내년 12월이 만기 출소인데 그러면 만기 다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내년 6월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나오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압승이 가능한 부분인데, 조국 혁신당에게 양보를 해줘야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뭐 기초자치단체장이라도 굉장히 주요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양보를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경쟁을 해야 되는 수도 생긴단 말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3자 구도가 돼서 어부지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특히나 이것은 PK 지역에 가장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의 존립이 달려있는 내년 선거입니다. 근데 조국 대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조국 대표가 있어야 되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대표가 없는 게 좀 더 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 올 연말에 사면을 해준다? 민주당으로서는 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적당한 때는 내년 결국 8.15 특사인 건데. 내년 8.15 특사 때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가석방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가석방도 그때는. 요건에 해당하죠. 형기의 60%를 채우면 가석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안 해주는 이만 못하는, 이건 정말 안 해주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정말 그때는 더 의가 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올 연말에 어떤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조금 스탠스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볼까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준비가 한참. 8월 22일 날인가요? 아마 지금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날짜도 제가 처음 들었네요. 하는군요. 그렇게 8월 20일인지 8월 21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쯤으로 예. 지금 정해져 있고 예. 이제 문제는 지금 7명의 이제 후보자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큰 줄기는 약간 이제 윤 어게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반탄파와 그다음에 찬탄파, 그러니까 혁신을 부르짖는 찬탄파 뭐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쪽,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장동혁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쪽인데 또 김문수 후보가 또 장동혁 후보는 또 결이 조금 달라요. 네,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냥 다 좋다. 누구든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비판자는 다 본인이 다 쳐내겠다. 약간 그래서 어떤 반탄이긴 합니다만은 또 결이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조경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또 결이 또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세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유리한 걸로 조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국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 국민의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우하향이잖아요. 계속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상향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당이 달라지고 새로운 얼굴로 바뀌고 저 당이 그래도 좀 정신 차렸구나. 그리고 어떤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내란 동조당이라는 어떤 이 오명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 꼬리표를 어떻게 뗄 것인가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그나마 조금은 유의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죠. 김문수 후보 자체가 최근에 어떤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는 하지만은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히나 보수 진영을 지지했던 국민들조차도 김문수 후보로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준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면 요즘 들어 유연한 모습을 자꾸 보이셔서.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또 인물이 가지는 또 대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쵸.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지난 대선 때 이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로서 많이 그래도 득표는 했다고 보입니다. 어떤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청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조명되면서 득표를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를 역할이 끝나고 당대표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뭐가 달라질까요? 과거에는 이분이 무슨 혁신위원장도 하시면서 정말 공천혁신도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신의 어떤 보수 정당에서 굉장히 소신파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고, 정치적인 역경도 중간에 많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특히나 제일 우려하는 점은 자통당의 어떤 이 연계 브릿지가 돼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개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나오게 된 데는 분명히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마 본인의 욕심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 본인을 도왔던 주변인들의 어떤 성화가 있지 않았을까. 세금 계산서가 왔군요. 네, 청구서가 온 거죠. 청구서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솔직히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아니 뭔가 선출직에 도전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이 TK, PK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그래도 본인이 될 확률은 꽤 있잖아요. 이 숫자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게 지난 토요일 방송된 강적들의 김문수 후보 나오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등을 때밀었냐라고 하자
안 나오면 비겁하다고 한다. 안 나온다고 했더니 원망이 장난 아니더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누가 원망을 했다는 거지? 내가 본 여론은 그게 아닌데 했거든요. 저는 그치? 그렇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PK, TK 지역에서의 지방선거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의 성화가 예. 아니었을까. 성화가 아니었을까.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세 협정의 최종 기한이 8월 1일인데 우리는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25%로 지금 고정이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네네. 지금 근데 이제 상호 관세가. 네. 문제는 예. 일본이랑 EU가 지금 타결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해서 일본은 15%, 그다음에 5,500만 불의 어떤 투자를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지금 EU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뒷순서로 오면서 더 500억 불이죠. 네, 5,500억 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0조가 훨씬 넘는 740조. 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훨씬 넘는, 1년 예산을 넘는 돈을 투자한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눈의 기준에는 이미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한국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맞아. 너네 부자나라. 네. 그러니까 머니머신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자체가 우리나라를 그냥 머니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칭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협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실무 협상단이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만난다고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4월 달에 이 어떤 관세 협상을 유예해 주기로 했었을 때 일본이 그랬거든요. 우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도 그때 그랬었어요. 이재명 정부도 제일 처음에 들어섰을 때 서두르지 않고 이걸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어떤 협상 과정이 없었고, 일본의 협상 과정을 보니까 일본도 거의 막바지에 멱살 끌려가듯이 하면서 거의 진짜 잡힌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협상이 지금 뒷순서로 밀리면 밀릴수록 우리한테는 더 불리하다고 보여요. 차라리 앞에 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정부가 없었잖아. 아니,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했었었는데 저는 조금 안이하게 접근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지금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한미 지금 의원단 방문을 보고 왔더니 이준석 의원이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갔다 온 소감을 얘기하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협상의 내용보다 미국 측 인사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중국이란 단어가 공통되더라.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미국 정부에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소위 친중 정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식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걸 불식시킬 만한, 설득을 할 만한 미국 측 정부와 연결이 되는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업들에게도 어떤 좀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 아들이랑 친한 정용진 부회장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정용진 부회장은 안 만나요. 재계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만나긴 합니다만은. 약간 정용진 부회장이 트럼프 아들이랑 만나고 했던 건 약간 신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를 이용하시오. 저도 그렇게 나를 봅니다만은 어떤 민주당 진영과는 조금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일단, 그리고 또 신세계가 미국에 투자할 게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유통을 기반으로 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무슨 말씀이에요? 정용진 회장이 캘리포니아 와이너리도 사셨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그거는 갑자기 뭘 투자할지 몰라요. 현대자동차처럼 10조 이상의 어떠한 그런 공장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룹의 색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민간 애교 차원에서라도 저는 지금 가릴 때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측을 설득할 만한 지금 정부 인사가 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들이 너무 좀 아쉽고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8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25%가 일단은 아무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시행이 되는데, 그때부터 진짜
국내에 미칠 타격은 바로 주식 시장부터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일자리잖아요. 네.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데 기업들이 마음 어쩔 거야. 팔 곳이 없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5%인데 우리가 10%를 더 내는 25% 관세다.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25%가 맥시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미니멈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품목별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저도 이번 주 내에 특히나 8월 1일 전에 어떤 협상 타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민주당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중립외교 어떤 뭐 중국과도 잘 어떤 등가 외교를 해줬죠. 실용 외교를 하면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 간 관세 협정이 말 그대로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미국 재무부 장관 간 통상 협의가 바로 하루 전인 31일로 정해졌는데 지난번에 2+2 통상 협의도 취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과연 이번 협상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실질적 형식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 가운데 국정원의 대북 방송 전면 중단 등의 이딴 대북 유화 제스처에 나선 우리 정부의 행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관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급해요.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우리만 급한가요? 트럼프 대통령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치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 본인이 뭐 실무를 다 챙기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챙기던데요. 일본이랑 할 때 보니까 일본 실무자도 다 앉아있고 대통령이 여기서 500억 불 이렇게 쓰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헴 하는 거고 내키는 대로 막 그러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장단에 맞춰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힙합을 한다 치면은 트럼프라는 래퍼가 무슨 이상한 랩을 시작해도 비트가 들어갈 수 있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DJ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는 DJ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는 이게 숟가락을 넣을 수 있는 모든 타이밍에 숟가락을 넣으시는 분이에요. 그쵸. 반드시.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숟가락을 안 대고 계신다는 것은 숟가락을 SPC에 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겁한데 지금. 아니, 그렇죠. 나라가 물론 SPC에서 발생하는 산재들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고 좀 의아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산재들이 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건 맞는데 하나의 사업장의 문제 같은 것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잡고 때리고 있을 때냐. 그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통상,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의 안보와 외교적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 이런 순간에 대통령 실종. 대통령 실종. 게다가 심지어 민주당도 자기네가 정권 안 잡았을 때는 그렇게 막 감나라 배나라 뭐 대추나라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저기 우리 협상 같이 하러 가지 않을래? 이러면서 국힘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방해를 그렇게 하지를 말든가. 윤석열 대통령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미국과 관련해서 뭐 좀 잘 해보려고 통상해보려고 하면은 굴종 외교라는 등 뭐 온갖 소리를 다 해가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러면 굴종을 더 열심히 해보든가 더 잘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굴종 당하고 있죠. 노골적인 패싱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만나가지고 굴종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싱을 당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굴종 중에 굴종이고 사실상 소멸 외교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누차 얘기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소멸되면 국가가 소멸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뭐 어느 반에 갖다 놔도 반 1등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지만 불행히도 우리 반에 전교 1, 2, 3, 4등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현실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없이 문재인 때는 막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막 맹꽁이처럼 막 깨굴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막 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됐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고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하다가 지금 그 어려운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맡게 된 이 시점에는 입을 싹 다물어 버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도 문제고 그 정당을 지지하고 계시는 좀 이렇게 고학력 엘리트층들의 이중적인 태도도 전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요. 예, 시야가 좁고 자신의 정파적인 아니면 이제 내가 누구를 지지했다. 대선에서 누굴 찍었다. 그러면은 그 정치인이나 정당이 엇나가면 내가 좀 쪽팔리잖아요. 근데 그 쪽팔림을 이겨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배운 사람의 도리 아니겠어요? 아니, 뭐, 단적인 예로 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도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 대통령 욕하는 건 못 참겠다. 라는 그냥 맞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싫어하십니까? 청취자들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일부가 싫어하시죠.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먹물의 숙명입니다. 근데 왜 민주당 쪽 먹물들은 이런 얘기 안 하냐고요. 저는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수 쪽에서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교를 이렇게까지, 외교 통상 안보 문제를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이렇게 막 나가는데 그냥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 거기 김어준이 깔아준 판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장단 맞추면 내 인생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더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더 많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세요? 30일 협상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보시나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함부로 예단하기가 힘든 예. 게 트럼프 정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심지어 1기 때도 하노이 노딜 같은 거 예상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맞는다기보다는 어차피 그 25% 관세라는 것도 굉장히 주먹국으로 만들어낸 숫자잖아요. 그 상호 관세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을 마치 빅딜처럼 포장해서 던지면 좀 이렇게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쌀 시장 개방 같은 거를 일본보다 좀 더 화끈하게, 소고기 시장 같은 것도 일본보다 좀 더 화끈하게 나갈 수 있죠. 아니 왜냐하면 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안 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어디더라? 뭐 파키스탄, 러시아랑 한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솔직히 근거도 없고 우리나라가 그 수입량이 제일 많아요. 그중에서. 예. 아니 예.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 안 해도 수입량이 그 정도로 많은 나라인데 그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인간 광우병 좀비가 되어서 막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도 이미 다 확인된 거고,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미국 소고기를 먹어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당 대표들은 근데 약간 경쟁하듯이 그 당 대표 후보자 토론 대회에서 뭐 30개월 원령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둘 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농민의 눈치를 보는 것조차 아니고, 인터넷에 그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고관심, 고반응층들의 피드백만을 보고 있다는 뜻인데. 이들의 진짜 관심 대상은 농민이 아니라 예. 그 강경 지지자들이다. 농민들도 농민 입장에서 볼 때 네. 우리가 네덜란드식으로 이제 농업 개혁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플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차근차근 그 농민들이 이제 농장과 이제 뭐 목장 같은 거를 이렇게 털고 나갈 수 있게 엑시트 플랜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농업이라는 게 내 자식한테 물려주기 굉장히 힘든 일이고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근데 우리 집이 농지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농지여서 이게 갑자기 막 개발이 돼가지고 돈벼락을 마실 일도 없고, 이러면은 아무리 젊어도 60대, 70대, 80대인 이 노인분들은 굉장히 지금 앞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주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 전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나아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옛날에 광우병 시위 나갔던 게 쪽팔린 사람들, 내가 옛날에 강풀 만화 보면서 으악 내 뇌에 구멍 나면 어떻게 했던 거기에 휩쓸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사람들, 이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계속 그냥 뭐 반대를 위한 반대. 예,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이상한 논리를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거는 심리 분석인데요. 예.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예. 그 데이비드 휴미라는 영국 철학자가 그런 되게 뭐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그 정념은 감정 같은 거예요. 감정보다 좀 넓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갖다 대는 수많은 이유가 결국엔 우리는 감정적으로 뭔가 결정을 이미 한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갖다 붙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광우병 시위한다고 나서가지고 막
그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막 뭐 하는 것처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릴 때 혹은 헛된 일이 돼버릴까. 그쵸.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4대강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특히 호남 쪽에서 호우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4대강 보호를 그러니까 보호를 계속 유지하지 않은 동네 그쪽에서 추세 피해가 유독 많았죠. 그럼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강은 흘러야 한다, 막 이런 이상한 환경주의, 그러니까 환경 숭배주의, 환경 컬트 이런 거에 가지고 있던 내 입장이 잘못될 수 있구나. 점점 기후가 심해지고 비도 갑자기 많이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건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려면 인간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 이상할 거 없는 생각이잖아요. 논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수많은 막 환경이 어쩌고 뭐 지구가 아파요 뭐 그런 거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죽어도 인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비가 오면 바다에 흘러갈 때까지 유량이라는 게 있고 그 유량이 어딘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강물이 니네 집으로 흘러가면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예. 꼭 하루를 흘러간다, 예. 바다를 흘러간다는 그쵸. 법이 어딨어요. 강물이 니네 집으로, 니네 할아버지 비닐하우스로, 니네 아버지 그 젖소가 있는 데로 흘러가지고 다 떼내가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럴 거면은 미리 바닥을 파가지고 강을 깊게 만들어 놓는 게, 강과 하천을 깊게 만들어 놓는 준설 작업을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중국의 요순 시대 다음,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우임금 아니겠습니까? 우임금이, 그러니까 옛날 중국의 고대에 요순 시대, 요임금 있고 순임금 있죠. 그 다음에 우임금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임금의 업적이 뭐냐? 황하강을 치수를 한 겁니다. 하도 범람이 많이 예, 됐어요. 범람이 많이 되니까 강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일을 제대로 시킨 거예요. 강을 파고 뚝을 쌓고 해서 우리가 더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다 떠내려가는 일이 없게 하자.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류 문명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홍수설화 나오잖아요.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거기는 이제 강을 준설하기에는 좀 동네가 좀 다른 동네니까 방주를 만들자.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큰 물이 올 때 강은 흘러야 되고 비는 내려야 되고 이러면서 맞고 있자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강물은 어딘가에 흘러야 되는데 그게 집이면 어떡할 것이냐. 네 집이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 쌀 수입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지금도 쌀이 남아 돌아서 정부가 사줘야 되는데 예. 그거 수입해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한테 딱 어울리는 선물인 거죠. 트럼프는 포장지가 큰 걸 원하지 거기 안에 내용물이 뭐 좋은 거가 있냐 아니냐는 별로 관심사가 아닌데 네. 야 한국이 그렇게도 막 그 우리 90년대에 막 그 쌀 수입 안 한다고 막 대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랬던 한국이 내가 오니까 쌀을 수입하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트럼프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막 앱스타인 그 문서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미국 언론 전체하고 전쟁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야, 니네 그 한국이 쌀 시장을 나 때문에 개방했어. 라고 으쓱거리고 싶은 그거기 때문에 그 뭐 쌀 수입량이 뭐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거를 고민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쌀 수입도 되고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아니면 우리 농업 기업들이 이제 새로 출연을 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농업을 시작을 하면서 균형이 맞겠죠. 지금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농민들 개개인한테 직불금 주고 보조금 주고 막 이러면서 쌀 농사를 많이 짓도록 정부가 권장하고 있어서거든요. 근데 농업 전체를 생산과 소비를 이제 합리화하면 양포까지 처리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생산과 소비를 합리화해야 쌀의 과잉 생산도 줄어들고 안보가 안정되면서 어차피 우리가 전쟁이 나고 물류가 끊기면 뭐 쌀 농사를 뭐 200%를 짓고 있건 300%를 짓고 있건 어쨌건 농사가 안 되고 굶어 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는 게 농사를 어떻게 짓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이랑 좀 연결되네요. 출구를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 하원 외교위원장이 안미 경중에 대해서 상대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양다리 싫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게 그분들 각각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도 공화당도 지금 트럼프의 그립이 굉장히 센,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트럼프의 공화당이 훨씬 그립이 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논조를 다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션을 강하게 사실 저런 식의 발언도 우리의 통상적 외교 문법에서는 좀 오바거든요.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좀 오바인데 지금 트럼프 시대니까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하긴 하나 조금 이제 서로 결례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원시적 외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마치 조선 시대 때 이제 명나라, 청나라를 상대로 이제 조공 외교가 서로 사실은 무역이거든요. 내가 많이 남고 가치가 좀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거를 주면서 중국에서 뭔가 좋은 걸 받아와야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상납을 하고 또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서로 눈치 게임을 하면서 어쨌건 그 최대한 우리의 이익이 되도록 생색을 잘 내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농업과 산업 전체, 그러니까 산업 전체의 피해를 줄이면서 농업 등등의 농업이나 일부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한테 미국이 하고 있는 이 행태가 미국이란 제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뻔히 보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좀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그거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저자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정원의 자세가, 정부의 자세가, 북한에 대한 자세가 외려 저자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취임한 지 약 열흘 만에 국정원이 송출하던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약 50여 년 만에 중단인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일방적인 저자세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왜냐면 이제 정부는 북한이 대남방송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남방송과 대북방송이 좀 다르지 않나요? 좀 이렇게 저급스러운,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게 민중의 지혜가 담겨 있다 보니까 좀 저급스럽잖아요?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소리다. 이게 뭐라고요? 다시. 나 못 알아들었어요.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소리 하고 있다. 예, 그런 소리가 있군요. 예, 그런 고급스러운 속담이 있는데. 네. 근데 딱 무슨 듣자마자. 뜻이에요? 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밥을 팔더니 그걸로 이렇게 인분을 사와서 맛있다고 먹고 있는 그런 소리다. 오케이, 예. 아니, 우리 대북 방송 서로 쏘는 게 단파 라디오로 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파 라디오 실물 보신 적도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만들 수도 있다고요. 집에서 트랜지스터 같은 걸로. 네. 단파 라디오 방송을 서로 쏘고 있었던 건데 북한에는 아직도 이걸로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계가 워낙 단순하고 숨기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틀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우리는 단파 라디오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구경도 안 하는데 북한에서 대남방송 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를 받아놓고서 마치 1대1 트레이드를 했다는 듯이 북한 정권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내준 건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문재인 정권 때 그 대남 그 스피커 방송 있죠. 그거를 그냥 빼줬잖아요. 그냥 빼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빼줬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서로 이렇게 화력의 균형이 좀 맞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상한 짓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한국에서 대남 방송을 다시 스피커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심지어는 그 남쪽으로 방송도 아니고 그냥 소음을 쏘고 막 그러면서 주민들의 그 수면을 방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은 체제 선동용으로 관성적으로 굴리고 있는 그 대남 스피커 방송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순수한 방해용으로, 순수한 소음 테러용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어설프게 북한한테 뭐를 베풀었다가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걸 다시 뺐으면 마치 이렇게 뭐 개도 밥그릇을 뺏었다 다시 주면은 곱게 안 먹죠. 막 화를 내면서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북한도 점점 더 심기가 불편해지고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질 뿐이지 그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잠깐만 그 전에
우리 제작진이 보내줬습니다. 밥 팔아 똥 사 먹겠다는 속담이 있네요. 예, 있어요. 미련하고 부족한 것을 비꼬는 말.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해봤자 고마운 줄 아느냐? 오히려 무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예, 김여정이. 예,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거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그거 고마워할 줄 아냐. 그런다고 우리의 주적권이 바뀔 줄 아냐. 그래봤자 우리는 너희를 적으로 본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면전에. 너네 상관 안 한다. 예, 아니 이게 무슨 호의를 베풀고 뺨을 맞은 건데 지금. 그리고 이런 점도 있어요. 대남 방송과 대북 방송의 용도가 달랐던 게 우리는 대북 방송을 약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많이 넘어도 왔잖아요. 약간 탈북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라도 그거를 보내왔는 대남 방송 순전히 찬양과 우리 비난 둘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씨가 찬양 그리고 니네 대통령 하여튼 별별 인신공격을 다 하죠. 정말 신박한 인신공격을 다 하죠. 그러니까 방금 인권 말씀하셨는데 인권의 다양한 차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이들 간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권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 아니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이 꼭 신의 말씀인 게 아니라 우리끼리 오가는 대화, 우리끼리 하는 대화 이런 것도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여기서 북한은 방송을 믿을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갑자기 좀 디스하는 것 같지만 중국에서도 최고 기온이 언제나 39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40도를 찍으면 이게 나라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게 많대요. 나름대로 그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혹시 뭐 지진이 일어나도 사망자, 사상자가 200명을 안 넘고 혹시?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그 기온이 40도를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일기예보 같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정권의 우리의 어떤 그런 거랑 그러니까 이게 그 높으신 분들의 체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관계로 북한에서는 일기예보도 못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네 나라 방송을 접할 수 있는 사람도 뭐 그렇지만 어쨌건 자기네 나라에서 방송하는 일기예보도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예컨대 40도가 넘고 그럼 온열 질환 때문에 나가지 마십시오라는 안내를 해주는 게 원래 국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39도를 그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얘기했지만 문재인 때 대북 방송 할 때도 그거 꺼지니까 북한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되게 곤란했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걸 통해서 내일 날씨는 어떻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뒤, 하루 뒤, 일주일 뒤에 날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걸 뺏겨보면 아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졸지에 다 뺏겼다. 그러네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렇죠. 굉장히 목숨이 걸린 문제고 지금 밖에서 일할 때도 이게 더위나 이런 게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아무런 효용도 없이 오히려 욕먹으면서 내줬다. 욕먹으면서 내주고. 이게 무슨 시종일교냐. 그러면서 에이펙이는 또 와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자세로 굴어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만 공산국가와의 외교라는 거는 저자세로 나가서 잘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요. 유사 이래. 왜냐하면은 우리는 국민들이 어쨌건 주기적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정부를 재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인데 반해 공산국가는 뭔가 이렇게 그 전 인류 해방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향한다는 그 명분 하에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를 정당하기 때문에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에이펙에 민주당이 여당이 꿈꾸고 있는 건 경주 에이펙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친이계가 좀 친명계가 친문계와는 좀 다른 상상력을 좀 가져주면 안 될까? 문재인 때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좋은 평가가 더 이어지길 바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쇼잉도 탁현민 같이 잘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때 쇼잉이 먹혔던 것도 어쨌건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잘 갖다 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기획할 역량도 없고 하면은 차라리 정말 기존 민주당의 지향성과는 다른 길을 택함으로써
중도층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제가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야 한국에 지금 미래가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문재인 때 했던 것 같은 외교 서커스, 외교 쇼, 외교 페스티벌, 대북정책 페스티벌, 뭐 북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뭐 콘서트하고 이런 걸로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죠. 아이, 저기 미국 가서 만나기나 했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요. 초대는 뭐 지금 둘째치고 만나지도 못하면서 무슨 초대를 하겠다는 그때는 거예요. 미국이 원래부터 민주당 계열 정권의 왜냐하면 노무현 때 반미면 어떠냐 이랬던 그런 전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유 뻔한 얘기 그만 들읍시다. 예, 그렇죠. 그래도 만나기라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일이 있고 나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전쟁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면서 유럽이 다 재무장하고 있고 그때랑 완전히 다른 국제 정세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좀 자각을 하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북 정책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안보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좀 발판을 깔아줘야 됩니다. 그게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건 본인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역사적 사명을 거부하다 보면은 감옥 가죠. 감옥 간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네. 노 의원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유튜브 방송도 출입이 허용됐네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십니까? 이게 바로 북한은 대북 방송을 끄더니 우리 국민들 상대로는 대남 방송을 켜고 있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 무슨 네.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보의 정확성과 아무 상관이 없고 체제 옹호와 유지만을 홍보하며 혹세무민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딱히 감추지도 않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방송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송에 가장 걸맞는 것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김 의원의 제가 지금 당황해서 김 의원이라고 했는데 노 의원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니, 다시 근데 재밌으니까 한 예.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혹세무민하고 뭐라고요? 혹세무민하고 정확한 정보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체제 유지 체제 유지와 정권 홍보에만 앞장서는 것을 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보는 사람도 알고 안 보는 사람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방송. 그런 대남 방송을 제도화한다. 네, 대남 방송을 제도화한다. 대북 방송을 끄더니 대남 방송을 제도화해서 그걸 우리 국민한테 쏘겠다. 아니 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이 막 그러면 유튜브도 뭐 우리 쪽 유튜브도 들여다가게 해줘야지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쨌건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재명 정권의 네. 기본적인 그 방향성이라는 게 네. 이렇게 흘러갈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쨌건 좀 포멀하고 그러니까 이게 형식을 좀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착착 굴러가는 무언가를 희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그게 민심의 주류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믿어서 그런 모습을 누가 먼저 쌓아가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선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맨날 선거하면 좋겠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사실 선거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좋지도 않거든요. 제가 정치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냥 내 삶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면 그럼요. 좋겠는 거지. 그럼요. 예, 어제와 비슷한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는 내일이 있길 바라는 것일 뿐이에요. 정치에 관심 없는 하루가 제일 평온한 하루예요. 예, 그렇죠. 그런 차원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정부, 믿음직한 행정, 믿음직한 퍼블릭 서비스. 그 방송은 이제 그 중에 일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언론이라는 게 제도권 언론이라는 것의 공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가가지고, 야, 어떻게 김어준 같은 편파적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자고 할 수 있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노무현 때부터 많이 얘기됐던 기자실 문제건 뭐가 됐건 뭐 언론이 뭐가 됐건 그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8월 2일 민주당 정당대회를 앞두고요. 양 후보 간의 성명성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주 강한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떠한가? 볼수록 갑갑합니다.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창 소장님과 여야의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8월 2일이에요. 제 소개는 좀 인사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인사도 까먹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발이 뭐 좀 바빠 보이셔서 제가 최대한 질문을 오래 하고 괜찮아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있기 때문에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바나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독자가 얼마예요? 저희 13.5만인데 이거 안 됩니다. 그 농담으로 한 1,000명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바나나 하면 무슨 안 악담을 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추도사 요즘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좀 영양 보충할 수 있도록 20만이 돼야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배추도사 제가 20만 돌파만 되면요 노래도 불러드리고 제가 할 거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구독을 그냥 막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냥 구독 품앗이 좀 하자. 구독 보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임장 안 됐잖아요. 이민선. 네, 질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기 정답을 좀 죄송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국회가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 진즉에 제출했고요. 이번에 이제 박창대 의원이 며칠 8월 2일을 앞두고 뭔가 다급하셨는지 나도 센 발언 할 수 있다라는 취지신 건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던 국힘의원 45명 제명해야 된다라는 결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인 것도 웃겨요. 법안이 아니라 또 결의안이에요. 법안이 있을 수가 없죠. 제명법이라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헌법 또 미연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개의찮아 보이지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다 뭐냐 선명성 경쟁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당대표 되겠다. 당대표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선은 이미 애진장에 넘은 거예요. 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선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박찬대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박찬대 그럴 때 단 한 사람 정청래가 압승을 할 겁니다. 이야기한 사람 누굽니까? 김어준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건 다 누구 덕분? 김어준 덕분이다. 그러니까 장난친 거예요? 민주당의 당대표는 정청래든 박찬대가 아니고 김어준이에요. 김어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 시민 세력과 민주 운동 세력. 그런데 경기 동부연합 이 운동 세력이 이 민주 시민 세력인 최민희 그 다음에 정청래를 못 따라잡아요. 왜? 여기 누가 있느냐. 지금 대통령은 당대표일 때는 당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죠? 최대 변수가 생겼어. 지금 관세도 그래. 인사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 전당대회는 누가 장을 내버렸다? 권리당원의 마음을 김어준이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박찬대 이야기할 때 한 달 전에 두 달 전이었을 거예요. 저는 정청래다. 우리 시간에 다시 보기 하면 나와요. 근데 속상한 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오직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서 당권 경쟁하고 있고 민주당, 여당마저도 오직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당권 경쟁을 하고 있으면 국민은 누가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죠. 국민은 오직 그러니까 한 장소와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장소는 어디냐? 정치대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구냐? 배추도사. 아니, 이게 네. 가슴이 아픈 거죠,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왜 당신은 국민만 생각하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네요. 네. 근데 정치인들은 그렇지는 못해. 그러면 사실 300명을 다 제명해야 되죠. 45명을 제명할 게 아니라 예. 이런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 거면 300명을 다 제명해야죠. 300명을 다 제명하면서 예. 복권과 사면은 안 되게 다 그렇게 해버리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예. 사실 여당은 이제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절대 강자인데도 이제 뭐 찌그러들어서 존재감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냐고 바쁜 야당을 상대로 이렇게 막 제명 한 해 만에 몇 명 그러게요.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정말 의원이 이게 물을 흘렸나요? 물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게 선명성 경쟁이라는 게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내란 뭐 특별재판부 도입이죠. 이런 거는 네. 우리가 떠올리면 언제예요? 막 2차 대전 때 이런 때예요. 지금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하는 시기가 뭐 아니란 말이에요. 정범 특별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다 때려잡아서 저 무도한 세력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그건 국민의힘이 이미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 무슨 정청래 의원이 결정할 일이에요? 정청래 의원이 내란이라면 내란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박찬대까지 왜 이러나? 그래도 박찬대는 좀 합리적인 인물인데 뭐 이렇게 분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권 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이제 했었고요. 밀려. 지금 영남 충청에서 지다가 이따는 지금 대부분 진다라는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완전히 지금 뭐 똥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더 세게 지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만 먹히질 않아.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렇게 지르면 자기는 나는 더 세게 지를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고 있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정청래 의원은 뭐라 그럽니까? 뭐 국민의힘 누가 당대표가 돼도 우린 상대 안 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협치와 통합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협치, 공정과 상식 강조하다가 그거 안 돼서 완전 찌그러졌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통합협치 이야기합니까? 근데 정작 그걸 해야 될 당대표는 아예 내란 세력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찬대 의원은 더 세게 아니 무슨 대화 상대가 됩니까? 아예 그건 내란 협치 대상도 아니고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수박이라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강선우 위원 자진 사퇴하는 쪽 방향으로 자진 촉구해라, 스스로 결단해라라는 걸 페북에 올렸다가요. 그래서 더 반대로 세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세게 나오죠. 왜냐하면 강선우를 빌미로 해가지고 좀 모멘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야. 이게 뭡니까? 최동석. 그러니까 지금 최동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뭔가 인사에 대해서는 선명성이 있는 거거든. 근데 강선우까지 이야기했는데 막 문자폭탄 받았겠죠. 그러니까 최동석은 아예 이야기도 못 꺼내. 왜? 최동석은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5년이 아까운 하늘이 내리신 천재. 아니,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못 봤어요? 이거 몰라요? 아, 기억났어요. 예. 아니, 기독교계가 지금 발끈하지 않는 게 저는 이상해요. 그래서 참, 묘한 상황이구나. 이게 기독교 인간 예수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냥 뭐 찬양할 수 있으면 뭐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0년 집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대장동은 엄청난 수완의 천재적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라 그랬어요. 이건 아니야. 근데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굉장히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비판이 심한 거 다 체크했을 텐데. 그렇죠. 어째서. 그러니까 지금 최동석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는 심지어는 오히려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지 정청래 의원이 살짝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간 이야기를 했어. 예, 뭐라고 근데 하던가요? 그까지 내가 기억할 여지가 없네요. 지금 뭐 네. 워낙 선을 넘어버리니까 예. 그거 다 기억했던 제 머리통이 터져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당대회도 그렇고 협치와 통합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국합 전략을 써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호 관세도 그렇고 나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대통령은 시종일관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사가 말썽이니까 국정 지지율은 61.5%로 지금 계속 하락이에요. 또 민주당은 50.8%. 그러니까 그대로이긴 하지만 그대로라는 것은
뭔가 회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사도 그렇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계속 강성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통합협치는 없는 거고 인사는 막무가내고. 예, 개혁을 얘기해야 될 당은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관용을 얘기해야 될 절대 강자는 척결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들 역할을 좀 망각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가능성이 높지만 누가 된들 그게 이제 정청래 쪽으로 더 쏠리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검찰개혁이나 말 그대로 배드캅을 제대로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박찬대가 아니다. 박찬대는 물러 터졌다. 정청래로 가자. 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계속 국합 전략으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야 되니까 나쁜 악역 역할을 제대로 해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정청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취재한 바로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이 대외적으로 지지파들한테 얘기하는 것과 대내적으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강경하지는 않다. 그렇죠. 국민 여론을 많이 따르는 편이다라고 하는데. 또 감싸주시네요. 네. 아니, 감싸주는 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까지 강경파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두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맹공하고 있는 두 당대표 후보가 맹공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상당히 무력해 보입니다. 네. 이 당권 경쟁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수무책이죠. 뭐 자중질환이고 질이멸렬한 상태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건 잘한 그러면은 건가요? 그럼 뭐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여러 번 불가 하셨어요.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예.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예.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분석을 통해서 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드렸고 지금 보면은 그림이 이렇잖아요. 김문수, 예. 그 다음에 장동혁, 예. 그 다음에 탄핵 반대쪽엔 전환길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주진우는 그냥 뭐 다루지 말자고요. 예. 얘는 뭐 자기가 좋아서 나왔으니까. 예, 최준호 그다음에-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장성민, 양양자까지 다룰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럼 이쪽은 지금 조경태, 안철수잖아요. 예. 근데도 배후에는 또 한동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세력이 김문수 그룹이 탄핵 반대 그룹이 6이고 탄핵 찬성 그룹이 4야. 세력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경태, 안철수가 뭐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완전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쪽이 예를 들면 김문수, 장동혁, 전환길이 대판 뭐 죽어라 싸움판을 벌인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어부지리로. 근데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의원이 과연 힘을 합칠까요? 힘을 우리가 합치진, 김문수 후보의 전력을 알잖아요. 합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런 걸 보면 지금 일단은 예선을 거쳐서 4명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5대5예요, 그리고. 그렇죠. 예. 4명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나요? 아닙니다. 리액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는 지난 우리 예. 대선 경선 때 보면은 추가 동력을 받기 힘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더 조경태 쪽일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겠네요. 네. 예.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했고요. 네네. 누가 식사를 같이 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식사 모임을 하면 조경태 의원이 뒤에 서 있는 친한계죠. 여러 모습 봤으니까. 조경태 의원은 예. 친한계니까 그러면 살을 유지한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이 6에서 5를 누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주류 쪽의 판단은 그거겠죠. 조경태한테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니까 장동혁이 홀로 할 수 있을까? 이 점을 타진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김문수까지 커버하면서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겠느냐. 전환길의 힘을 받아서.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가령 이제 김문수 쪽으로 힘을 더 실어줄 수도 있겠죠. 이전에 왜냐하면 뭐 호되게 당해봤는데. 이건 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아. 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김문수와 장동혁이 강하게 서로가 충돌하는 상황이 오면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제 교통정리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그러니까 장동혁과 전환길이 합친 것이 김문수를 뛰어넘느냐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싹 몰릴 거예요.
김문수를 버리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뜯어봤더니 장동혁, 전환길이 합쳐진 게 김문수를 못 뛰어넘는다. 이렇게 판단되면 장동혁으로서도 판단하겠죠. 왜? 이렇게 가면 조경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쪽이 좀 지금은 쳐져주고 저쪽을 되도록 만들어서 지분 정도를 가지자.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장동혁 의원이랑 매우 가까운 내부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절대 안 되라는 분위기가 더 강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충돌하는 거죠. 네. 충돌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 전환길의 결합이 김문수를 능가할 정도면 장동혁 쪽으로 쏠릴 거라고. 그런데 능가하지 못한다고 판단돼서 둘이서 어르렁거리면 어부지리로 조경태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하겠죠. 아직까지는 장동혁, 전환길이 김문수를 못 뛰어넘는데 저도 직전 대선 후보예요. 그 파괴력을 뭐 강제로 인위적으로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판단하겠죠. 정치적으로 판단하겠죠. 일단은 김문수로 가. 하지만 견제 세력은 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자.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쪽은 최고위원으로 누가 나올지도 좀 불명확해요. 지금 최고위원? 예. 최고위원으로 뭐 전환길 나오겠죠. 못 나와요. 아, 당원 그것 때문에 못 예, 나오나? 3개월이 아직 안 돼서 당비는지 예. 그러면은 글쎄요. 뭐 요거는 이제 또 좀 봐야 되겠죠. 예, 그쪽은 러닝메이트도 불명확하다라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의 극우화를 막아야 되면서 이 찬탄파 측면 지원에 나선 모습인데 전대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야기 다 설명했잖아요. 조경태 4. 네. 예. 근데 이제 안철수가 끝까지로 간다 하더라도 4명에 속하지만 최종 2명에는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이 안철수로 가기보다는 조경태로 가겠죠. 국민의힘의 장래 이미지를 생각을 할 때, 미래 지선을 생각할 때 누가 대표가 되는 게 지선에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예. 글쎄요. 저는 지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죠.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경태가 된들, 예. 안철수가 된들, 한동훈이 된들, 김문수가 된들, 장동혁이 된들, 전환길은 조건이 안 되지만 전환길이 된들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느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저한테도 계속 물어봤잖아요. 우리 상호 관세, 상호 존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그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되더라도 못 나오지. 할 만한 인물도 안 되고 할 만한 구도도 아니다. 구조도 그럼. 아니다. 상황도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예. 누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해결의 상황은 그러면요. 해결은 언제쯤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죠. 암울한 그러니까 얘기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넘어가세요. 하겠습니다. 예. 상호관세 얘기 나온 국민의힘 김에 지금 하지 말라니까 제가. 상호관세 이야기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시일이 얼마 이게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그러게요. 예, 네. 다들 우울한 것 같습니다. 네. 8월 1일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지금 그래서 만나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예. 막판 벼랑 끝이에요. 지금 저는 어떤 협상안을 우리가 제시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한국을 팽할 사항은 아닐 거예요. 우리하고 지금 임기 초반부터 이재명 정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한국이란 나라와 원수질 수 있냐? 아니, 정용진하고는 관계가 좋잖아요. My son, friend, 용진장 좋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괜찮게 되지 않겠냐는데 그런데 불안감도 떨치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협상이 결렬돼서 25%가 된다는 건 이거는 정말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예요. 25% 결렬이 되는 아니, 순간. 결렬이 되는 순간 예. 지금 EU보다도 높고 일본보다도 높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독일 차가 들어오고 일본 차가 들어오는데 현대차 하나도 못 팔아요. 안 팔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실용적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막 어느 나라 꼭 미국 거라고 사주는 것 없이 조금이라도 싼 거 있으면 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관세가 걸려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소고기일 거예요. 소고기. 예. 소고기 이게 미국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제2의 강호병 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30개월 이상 이거 받아들이면. 그러면 30개월까지를 왕창 더 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차후에 문제를 좀 풀어가겠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위비잖아요. 방위비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1기 집권 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소 3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이미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입에서 거품이 날 정도로 했어. 트럼프는 30억 달러면 4조 2천억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100억 달러 이야기하는 거는 14조고 우리 정부는 1조 5천억만 하겠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달러는 해줘야 돼. 30억 당연히. 달러를 해주면서 우리가 얻을 거를 삼성하고 앞으로 미국의 뭐 전력망 구축이든지 조선업이든지 그 다음에 LNG, 엘래스카 투자든지 해서 우리도 뻥튀기해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트럼프가 다 그 한순간에 어떻게 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겠어요. 우리도 그런 걸 촘촘히해서 누가 봐도 이건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했네. 근데 그래. 이제 투자 기한은 30년 내에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럼요. 30년 투자 50년 거치로 해서 우리는 7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와. 과감하게 그러면 Korea, Very good friend. good friend, make Korea great again. 일론 머스크 나쁜 놈, bad guy 되는 거예요. Korean good guy. 그러니까 지금 저희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쇠고기는 결국 내줘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 하셨고.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소고기하고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보안, 소고기하고 안보, 방위비가 방위비. 핵심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율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